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명나라 중기 이후의 동아시아 상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공부를 하시다가 의문이 나는 상황이 있으실 거예요. 지금 제가 수업하는 이 순서와 이 동아시아 교과서에서 수업하는 이 순서가 조금 맞지 않죠? 원래는 이 명나라 건국 이후에 교과서를 보시면 유학, 불교, 율령 요 파트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제 생각에는 이 명나라부터 청나라까지 우선 정치, 경제사, 국가의 주요적 특징을 먼저 정리하고 그 다음에 약간 문화사회에 가까운 유학, 불교 파트는 그 이후에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돼가지고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명나라 건국 이후에, 명나라 중기 이후에 우리나라도 조선이란 나라 중기 이후에 어떤 상황이 벌어졌는지 먼저 알아보고 난 다음에 문화사 파트인 유학, 불교, 율령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을 선생님이 좀 다시 정리해 봤습니다. 자, 명은 1368년에 건국돼서 주원장이라고 하는 건국자가 홍무제라는 이 황제 명칭을 사용하게 되었고, 물론 당시에 사용한 것은 아니지만 이갑제를 통해 가지고 향촌 자치를 시행했고, 재상제, 승상제를 폐지해서 이 황제권을 강화시키는. 또 하나 특징은 다른 중국의 왕조와는 달리 황하강 일대, 이 화북 지역 일대에서 일어난 왕조가 아니고 창장강 일대, 강남 지역에서 시작해 가지고 일어난 최초의 왕조다. 그래서 홍무제 때는 수도가 화북지대가 아닌 강남 지방인 난징이었다는 것. 그 이후에 세 번째 왕인 홍무제의 아들인 영락제가 즉위를 하게 되고, 영락제는 자신의 근거지인 지금의 중국의 수도인 베이징, 북경으로 수도를 천도하게 되고, 새로운 수도를 북경, 북쪽 수도라고 하고, 자신의 아버지 홍무제가 세웠던 이 수도를 남쪽 수도, 난징, 남경이라고 칭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영락제는 이 몽골 세력들을 완전히 만리장성 이북 지역으로 몰아내버리고 이 중국 한족 왕조로서 명성을 드높이기 위해서 정화라는 환관을 시켜가지고 30년에 걸친 이 남해 원정, 항해 원정단을 꾸려가지고 동남아시아, 인도양, 아프리카까지 가는 어마어마한 규모의 항해 원정을 실시했죠. 근데 이 항해 원정은 유럽에서 실시했던 신항로 개척과는 성격이 상당히 다르다고 했죠. 유럽의 신항로 개척 같은 경우는 세계사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이 기억나는지 모르겠지만, 유럽은 이 인도로 통하는 이 길이 그 당시에 이슬람 세력들에 의해서 막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아프리카 남단을 통해 가지고 새로운 항로를 개척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럽은 경제적으로 살아남기 위한 필요의 목적 때문에 이 신항로를 개척했다면, 이 명나라의 항해 원정은 사뭇 성격이 다르죠. 이들은 굳이 다른 나라와 교역하지 않아도 충분히 중국 자국 경제로 이 자국의 경제 상황을 유지할 수가 있는 상황에서 자국의 명성을 드높이기 위한 항해 원정단을 끌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어떤 국가와 이 교역을 틀 이유가 없이 그야말로 명예, 자존심, 체면 이런 것들을 목적으로 원정단이 운영됐다는 거예요. 결국 이 항해 원정을 통해 가지고 동남아시아 또 저 멀리 아프리카까지 이 중국 명나라의 이 약간 네임밸류가 좀 올라가고 알려졌다는 그런 효과도 가져왔고, 특히 동남아시아에 대한 정보가 알려지게 되고 중국인들이 동남아시아 지역으로 대거 진출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어요. 이것이 바로 오늘날 동남아시아에서 주류를 형성하고 있는 화교 진출의 시작점이 되는 거예요. 화교. 우리나라도 화교가 있죠. 화교. 자, 이렇게 영락제 때에 명나라는 전성기를 구가하게 됩니다. 한편 당시 이 중원을 차지하고 있던 원나라가 멸망하고 몽골 지역은 본인이 살고 있던 초원지대로 다시 쫓겨나게 되는데, 징기스칸에 의해서 여러 부족들이 통합되었던 그 시절이 이제 깨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몽골 부족들이 다시 여러 부족들로 흩어지게 되고, 하지만 여러 부족으로 흩어졌지만 여전히 그 강성함은 건재했다는 거예요. 그 중에 이 눈여겨봐야 될 몽골 부족이 오이라트부,
타타르부라고 하는 몽골 부족이 있는데 이들이 여전히 중국의 중원 왕조를 괴롭히고 있었다는 거.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는 어떤 상황이었냐? 우리나라는 고려 말에서 조선 초로 넘어가는 시점이 바로 이 명건국 시기였어요. 고려 말 원나라 힘이 약해지자 우리나라는 고려 말에 원나라의 간섭을 받고 있었던 시기라고 했죠. 이 원나라의 간섭을 물리칠 수 있었던 이 시기가 상황이 중원에서 중국에서 원나라와 명나라가 그 패권이 교체되는 시기였기 때문에 원나라가 우리 고려에 딱히 크게 간섭을 할 수 없었던 시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고려 말에 공민왕의 반원 자주 정책이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수 있었다고 했죠. 그 이후에 명나라가 원나라를 무너뜨려 버리고 과거에 이 고려 지역에서 원나라가 차지하고 있었던 땅, 그리고 공민왕이 무력으로 수복했던 땅이 어디라고 했죠? 네, 쌍성 총간부라고 했죠. 이 쌍성 총간부 지역을 명나라가 우리가 원나라를 물리쳤으니까 예전에 원나라가 관리했었던 고려 땅인 이 쌍성 총간부를 명의 가져가겠다라고 이렇게 무리한 요구를 하게 되자 우리 고려 조정 내에서는 이참에 요동 지역을 정벌해가지고 잃어버린 고려 땅까지 되찾아버리자라고 하는 최영 측의 이 파가 생기게 되고, 그리고 이 최영의 이 주장대로 요동 정벌군이 조직됐다고 했죠. 하지만 이 요동 정벌에 끝까지 반대했던 사람이 누구다? 예, 바로 이성계라고 했고, 이때 이성계의 위화도 회군이라는 이 정치적 군사적 쿠데타를 통해 가지고 최영도 제거되고 이 고려 말의 최고 실권자로서 이성계가 등극하게 되는 겁니다. 이때 이성계를 지지했던 사람들이 신진사대부라는 세력들이고, 이때 신진사대부 중에 정도전이 새로운 왕조를 개창하겠다고 이성계와 손을 잡고 정몽주를 제거한 후 새로운 왕조 조선이라는 왕조를 개창했다고 했어요. 근데 이 조선이라는 나라를 건국했을 때 누구에게 허락을 받았다고 했죠? 그렇죠. 명나라 중국에게 허락을 받았다고 했죠. 이렇게 중국에게 책봉이란 것을 받고 우리는 이 중국에게 조공을 갖다 바치는 조공책봉 관계를 맺었다고 했어요. 하지만 이 조공책봉 관계가 우리가 진정 중국에 복속된 국가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형식상의 동아시아의 무역 관계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중국의 눈치를 봐가면서 그래, 너희들 자존심 한번 세워줄게. 대신 우리는 너희들의 선진 문물을 받아갈 거야. 이런 식의 관계를 맺었던 것을 조공책봉 관계라고 하는 거예요. 이 와중에 일본은 어떤 상황이었냐? 일본은 그 전에 헤이안 시대를 마무리하고 쇼군이라고 하는 무사계급의 우두머리인 쇼군이 최고 실권을 차지하고 있었던 막부 정치가 시행되고 있었던 시기라고 했죠. 그 막부 정치를 연 최초의 막부가 가마쿠라 막부였는데, 이 가마쿠라 막부는 고려와 몽골의 연합군, 이 몽골의 원정을 격퇴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쇠퇴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막부가 한 번 바뀌었어요. 가마쿠라 막부는 위치가 지금의 도쿄 근처에 있었는데, 새롭게 생긴 무로마치 막부는 지금의 교토 근처에 있었다고 해요. 자, 교토, 도쿄 지역이 어디인지 궁금하면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시간에도 선생님이 한번 설명을 해줬죠. 일본의 가장 큰 섬이 혼슈고, 혼슈를 절반으로 잘랐을 때 서쪽 지역에 교토가 있고 동쪽 지역에 이 도쿄가 있어요. 그래서 도쿄를 동쪽 수도라고 해서 동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도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로마치 막부는 교토 근처에 있었던 막부예요. 이 무로마치 막부를 세운 사람은 아시카가 다카우지라는 사람인데 3대 쇼군이었던 이 쇼군의 자리도 조선의 국왕처럼 명예 황제 자리처럼 이 승계, 세습이 되었어요. 3대 쇼군이었던 아시카가 요시미스에 의해서 천황파와 쇼군파가 이 분열 대립하고 있었던 남북조 시대가 이 통일되었다고 했고, 아시카가 요시미스는 누구로부터? 그렇죠. 명나라로부터 책봉을 받아서 이 중국 중심의 국제 질서에 오랜만에 편입되게 되는 거죠. 우리 중국 중심의 국제 질서에 편입되고자 했던 일본의 노력은 과거에 쇼도쿠 태자라고 했죠. 쇼도쿠 태자가 견수사라는 걸 파견해 가지고 이 중국으로부터 자신들의 정권을 인증받았고, 그 이후에는 견당사라는 걸 파견하겠다고 했죠. 하지만 당나라가 힘이 약해지자 이 견당사 파견을 폐지한 시기가 헤이안 시대라고 했어요. 이때부터 일본은 중국과의 교류가 없었어요.
물론 민간적으로 무역은 가끔 있었을지언정 국가 간의 집권자끼리의 공식적인 무역은 없었거든요. 그러다가 오랜만에 무로마치마쿠 시절에 이 아시카가 3대 쇼군이었던 아시카가 요시미스가 일본의 국왕으로 책봉되어서 공식적인 중국 중심의 국제 질서에 편입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쇼군이 국왕으로 책봉되었다고 하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좀 이해하기 힘들죠. 우린 국왕이라고 하면 최고 우두머리를 가리키는 말인데, 그죠? 일본사 다시 한번 되새겨 보면 일본의 최고 우두머리는 형식상 누구였다? 천황, 덴노라고 불리는 천황이었지만 힘이 있다 없다? 실권이 없는 사람이고, 이 막부 시절 때는 최고 실권을 바로 이 쇼군, 장군이라고 하는 사람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중국 입장에서는 이 일본의 최고 집권자인 쇼군이 국왕처럼 보였었던 거죠. 그래서 이 3대 쇼군이었던 아시카가 요시미스를 국왕으로 책봉했던 겁니다. 그 이후에 선생님이 필기를 하나 안 한 게 있어요. 뭐가 있냐면 이 국왕으로 책봉되고 난 이후에 일본이 이제 명나라와 무역을 하기 시작하겠죠. 근데 무역을 자유롭게 하는 게 아니고 지금 현대의 국가 간의 기업들이 자유롭게 무역을 하는 형태가 아니고 조건부 무역을 했어요. 조건부 무역이 뭐냐면 명나라에서 인증서를 하나 발급해주면 이 인증서를 가지고 있는 이 상단만 명나라에 와가지고 무역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인증서를 뭐라 부르냐면 감합부라고 해요. 감합부. 감합이라고 해요. 감합. 이 인증서를 가지고 있는 상단만이 명나라와 무역을 할 수 있는 그런 무역을 했었는데 이 무역을 감합무역이라고 해요. 감합무역. 감합무역.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제한된 무역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 선생님이 지난 시간 마지막에 좀 빠뜨린 부분이에요. 자, 오늘은 명중기 이후에 한국과 일본의 아주 여러분들도 분명히 머릿속에 알고 있는 그런 중요한 사건이 터지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오늘 필기의 시작을 북자라고 써놨죠. 저도 까먹지 않기 위해서 미리 써놓은 거예요. 자, 명나라 중기 이후에 명나라가 상당히 힘들어져요. 명나라라는 국가는 초기에 첫 번째 황제인 홍무제와 세 번째 황제 영락제 이후로 딱히 능력이 출중한 황제가 나타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명나라는 상당히 좀 이 첫 번째, 세 번째 황제가 마련해온 기반, 나름 뭐 마련해온 밥을 야금야금 그 이후에 무능력한 황제가 먹으면서 지내는, 그러면서 쇠퇴하는 그런 형식으로 흘러갔던 왕조가 명왕조예요. 특히 명나라는 이 환관, 우리나라에서 이제 내시라고 하는데, 원래 내시와 환관은 정확히 말하면 다른 용어예요. 내시는, 우리는 이제 내시와 환관을 같은 용어로 사용하는데, 정확히는 내시는 원래 우리가 알고 있던 그 거세한 그런 사람이 아니고 왕 측근에서 왕을 모시던 사람을 내시라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그것이 이제 같은 의미로 사용된 거예요. 그래서 이 명나라에서는 내시와 환관이 좀 달리 이 다른 직책이었어요. 특히 이제 근데 이제 명나라는 초창기에 홍무제는 이 환관이라고 하는 놈들을 믿지는 않았어요. 왜냐면 그 전에 중국 왕조들이 그 전에 뭐 중국의 가장 유명한 통일 왕조 한나라가 있었죠. 한나라 같은 경우도 결국 멸망한 게 이 환관들이 권력을 다 차지했고 이 환관들이 무능력한 황제들을 마음대로 가지고 놀았기 때문에 한나라 왕조가 멸망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주원장인 명나라 건국자인 주원장은 환관들을 믿지 않아가지고 환관들에게 글자 교육도 안 시킬 정도로 혹은 뭐 글자 교육만 시킬 정도로 상당히 환관을 믿지 않았는데 3대 황제였던 영락제, 이 영락제가 즉위할 때 누가 가장 큰 도움을 줬냐면 이 환관들이 엄청나게 큰 도움을 줬다고 해요. 그래서 영락제는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는데 이 환관을 적극 기용을 했어요. 그래서 동창이라고 하는 환관 중심의 비밀 조직을 만들어 가지고 자신의 이 수족 역할을 하게 하고 자신의 정적인 신하들을 마음대로 이제 조사하고 처벌하고 이런 역할에 환관을 세웠어요. 근데 이 영락제와 같은 출중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이 출중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황제가 집권하고 있을 때는 이 환관을 충분히 제어할 수 있었는데 이것이 나중에는 이 명나라의 독이 돼버려요. 이 영락제 이후에 무능력한 황제가 출현하다 보니까 환관들이 이 영락제가 만든 동창이라고 하는 기구를 통해 가지고 모든 권력을 잡고 권력을 농단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명나라의 조정 힘이 점점점 약해지다 보니까 다시 북쪽으로 쫓겨나갔던 몽골 세력들이 다시 이 득세를 하게 되고 명나라를 괴롭히게 됩니다. 또 이 몽골 세력들만 명나라를 괴롭힌 것이 아니고 명나라 해안가 일대에 이 당시 동아시아의 유명한 해적단이 출현하고 있어요. 이 동아시아의 해적단을 부르는 말은 우리 한국사 공부했을 때 이미 요 용어를 선생님이 한번 썼어요. 왜구라고. 왜구. 왜구라고 여러분들 읽는 만화책 루피, 쌍디 이런 놈들이에요. 이 왜구라고 해가지고 일본 군인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이 왜구는 일본 정부의 통제를 받지 않고 있는 일본 해적단들, 루피 같은 놈이에요, 진짜 루피 같은 놈들. 이놈들이 우리나라 해안가만 이 출몰한 게 아니고 중국의 해안가도 엄청나게 출몰해서 중국에도 큰 골칫거리였다고 해요. 그래서 명나라 중기 이후에는 북쪽에서는 몽골 애들이, 그리고 남쪽 해안가에서는 이 일본 정부의 통제를 받지 않는 이 왜구들이 극성을 부렸다고 해요. 이런 상황을 뭐라 부르냐면 북로남외라 불러요. 북로남외라 불러요. 이때 이제 로자가 오랑캐라는 뜻이에요. 여기서 로자가 누굴 의미하냐면 몽골을 의미하고 외는 왜구를 의미하는 거예요. 왜구. 얘네들이 엄청나게 난리를 쳐요. 그야말로 좀 명나라 자체가 해안가든 내륙이든 엄청나게 시달렸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기다가 플러스 방금 선생님이 이야기했던 환관들도 엄청나게 난리를 치고 또 홍무제 때 만들어놨던 향촌자치, 향촌사회를 안정화시키고자 만들어냈던 이갑제도 붕괴되기 시작해요. 이갑제도 붕괴되기 시작해요. 환관과 더불어서 이갑제도 붕괴되기 시작하면서 명나라 사회가 상당히 힘들어져요. 이 힘들어지는 명나라 사회를 다시 일으키고자 누가 나섰냐면 장거정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서요. 장거정. 이 장거정이 장거장이라고 썼네, 그치? 장거정이라는 사람이 나서가지고 명나라의 이 정말 엉망진창인 국가 재정과 정치 상황을 다시 되잡는 시기가 바로 이 장거정의 집권 정치 시절이에요. 이때 눈여겨봐야 될 게 뭐 있냐면 일조 편법이라고 있어요. 일조 편법. 일조 편법이라고 요거는 이제 동양사 시간에 동서양사를 같이 가르치는 세계사의 동양사 시간대에 자세히 이야기했을 텐데 그 전에 이제 중국의 세금 체제는 북위 시절 때 북위 기억나나요? 북위 위진남북조 시절 때 북위 북측 지방을 통일했던 효문제 북위 시절 때 전쟁으로 농민들이 막 흩어져 살다 보니까 어지럽게 흩어져 살다 보니까 이들에게 땅을 주는 균전제라고 균등하게 토지를 분배한다고 해서 균전제라고 하는데 농민들에게 땅을 주고 난 다음에 이들에게 세금을 걷었는데 그 세금 걷는 시스템을 조용조 시스템이라고 했어요. 조용조. 이 조용조가 토지세와 그 지역의 특산물과 내가 직접 몸으로 일하는 세금 이걸 조용조라고 해요. 우리나라도 이 시스템을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토지를 균등하게 나눠주는 균전제를 바탕으로 이들에게 조용조라고 하는 세금을 받았어요. 근데 이게 수나라 때도 이어지고 당나라 때도 이어졌다가 당나라 이 중기에 안사의 난과 황소의 난으로 인해 가지고 또 지방 절도사들, 지방 귀족들의 난리로 인해 가지고 이 조용조 시스템이 무너지게 돼요. 무너지게 된 다음에 당나라가 어떤 법을 실시했냐면 양세법이라고 실시해요. 양세법. 어렵죠, 그죠? 양세는 뭐냐면 두 양자, 해세자. 두 가지 계절 때 세금을 걷는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름과 가을에 한 번씩 세금을 걷는 시스템으로 바꿔버렸는데 이것도 잘 운영이 안 돼요. 막 이 세금, 이 지방 탐관오리들에 의해서 잡다한 세금 항목들이 막 생겨나요. 이 잡다한 세금 항목들이 너무 많으니까 농민들이 힘들어지죠. 그래서 이것을 개선하고자 일조 편법이라는 걸 실시했어요. 일조 편법. 일조 편법은 모든 세금을 두 가지로 일원화시키는 거예요.
하나는 땅을 가진 사람들에게 세금을 걷는 토지세, 그리고 사람 한 명 한 명에게 내는 세금인 인두세라고 해요. 이걸 이제 중국에서는 정세라고 하는데, 그래서 지세와 정세로 두 가지 세금으로 통일화시켰다라고 해서 이걸 일조 편법이라고 해요. 그래서 일조는 일원화시켰다. 토지 세금은 토지 세금대로 하나 항목으로, 그 다음에 사람 세금은 사람 세금으로 하나 항목으로 이렇게 일원화시켰다고 해서 일조 편법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장거정의 일조 편법을 비롯한 이 개혁 때는 이 중국의 명나라의 약간 국가 재정 정치 상황이 좀 안정화에 이르렀는데, 결국에 이제 장거정이 죽고 난 이후에 다시 도로함이 타불이 돼버려요. 다시 환관들이 득세하게 되고 지방에 대한 이 농민들의 관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명나라가 다시 힘들어지게 됩니다. 장거정 사후에 다시 힘들어집니다. 어쨌든 명나라 중기는 이런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에다가 또 명나라를 힘들게 하는 게 아까 처음 얘기했던 북노와 남해가 판친다고 했죠. 이때 북노가 판치는 건 이미 우리가 필기를 했어요. 어떻게 필기를 했냐면 1449년, 1550년에 무슨 변이 생기냐면 토목보의 변, 그리고 경술의 변이라고. 이건 이미 필기를 했죠, 그죠? 1449년 토목보의 변이라고 명나라 황제가 몽골과 싸우다가 사로잡히는 일이 벌어지고, 그로부터 100년 후에 1550년에 경술의 변이라고 명나라 수도인 베이징이 이 몽골족들에 의해서 포위되는 그런 일이 벌어져요. 연도도 한번 써볼게요. 여러분들은 이미 필기를 한 거죠, 그죠? 그래서 명나라 중기에는 이 북로남해 그리고 이 장거정 사후에 더욱더 이런 명나라 악화 상황이 더욱더 심해진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나라 상황으로 넘어갈게요. 우리나라 상황. 한국사였다면 이 조선 초기에 필기할 내용들이 꽤 많아요. 한국사였다면. 하지만 동아시아사는 한국사 중심으로 공부하는 게 아니죠. 서로 얽히고 설킨 부분을 중심으로 공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간단히 필기할 거예요. 일단 조선 초의 내용을 한번 선생님이 그냥 간단히 이야기해 보면, 정도전과 이성계가 나라를 세우고 난 다음에 이때 조선이란 나라를 세우는데 도움을 준 인물, 정도전의 친구인 정몽주를 죽인 인물이 이성계의 5번째 아들 누구죠? 이방원이 있죠. 이방원이 왕자의 난이라고 쿠데타를 일으켜요. 그래서 아버지도 몰아내버리고, 그리고 정도전도 죽여버리죠. 마치 누구와 비슷해요? 네, 이 영락제와 비슷해요, 영락제. 물론 아버지를 몰아낸 것은 아니지만, 물론 선생님 얘기 잘못했네요. 영락제는 선생님 지난 시간에 수양대군과 비슷하다고 했는데, 이 이방원이라는 인물은 누구랑 비슷하냐면, 당태종 이세민과 비슷해요. 당나라 시절 때 이세민이라는 이 사람도 아버지를 도와서 당 왕조를 세우는데 일조한 인물이거든요. 근데 이제 아버지가 자신에게 왕위를 넘겨주지 않으려고 하자 이때 형제를 죽여버리고 아버지도 몰아낸 다음에 왕이 된 사람이에요. 황제가 된 사람이에요. 그 당태종 이세민과 비슷한 인물이 바로 이성계의 5번째 아들인 이방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방원의 왕호명은 태종이었죠. 이때 나라가 좀 안정화돼요. 태종 이방원이 자신에게 조금이라도 적이 되는 것 같은 신하들은 다 죽여버리거든요. 그리고 국내 정치를 안정화시킨 다음에 자신의 3번째 아들에게 왕위를 넘겨주죠. 그것이 바로 우리나라 최고의 성군인 세종대왕이 되는 거죠. 이 세종대왕 시절을 거쳐가지고 조선은 문물과 제도가 전부 다 정비가 되고 안정화가 돼요. 안정화가 된 다음에 그럼 나라가 더욱더 발전해야 되는데, 원래 대개는 이 나라가 국가가 위기에 있을 때 훌륭한 성군이 나타나서 이것을 재정비하는, 역사에서는 그런 과정이 있는데, 그런 성군이 나라를 제대로 정비를 해 놓으면 그 다음에 이것을 기반으로 더욱더 발전을 해야 되는데, 대개는 그렇지 않아요. 이런 편안함, 이 안일함 속에서 왕이 된 사람들은 되게 정말 편안함만 추구하다 보니까 나라가 약간 좀 망조로 들게 돼요. 망조로 들게 되는데, 그때 세종 이후에 나라가 망조로 드는 대표적인 시기가 어느 시기냐면, 조선의 폭군 중에 한 명이었던 연산군 시절을 거치게 돼요. 연산군이 결국에 이 신하들에 의해서 쫓겨나게 되죠. 근데 이 연산군 시절 때
누구와 누구의 싸움이 있었어요. 바로 한국사를 공부를 좀 열심히 한 학생이라면 기억할 거예요. 훈구파와 사림 간의 싸움. 이런 게 있었어요. 기억나나요? 그래서 훈구와 사림이 싸우는데 누가 다 이기죠? 훈구가 다 이겨가지고 사림들이 전부 다 피해를 입어요. 그래서 이때 사림들이 입은 화라고 해서 사화라는 게 발생하죠. 그래서 이렇게 사림들이 엄청나게 많이 죽임을 당했는데 결국에는 누가 정권을 잡게 되냐면 이 사림들이 훈구 세력들을 몰아내버리고 정권을 잡게 돼요. 그래서 이 사림들이 조선에 새로운 정치를 추구하기 시작하는데 그 새로운 정치를 붕당정치라고 해요. 붕당정치. 이 붕당정치라는 게 왜 만들어졌냐면 이 사림 애들이 지방에서 어떤 스승 밑에서 같이 공부하던 애들이에요. 근데 얘네들이 과거 시험에 합격한 다음에 관료로 진출한 거예요. 그럼 같은 스승 밑에서 공부하던 애들이 과거 시험 통해서 관직에 진출하면 그들이 추구하는 정치 학문적 성향이 비슷할까요? 다를까요? 비슷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들의 역사적 성향은 누구의 영향을 안 받을 수밖에 없냐면 선생님의 영향을 안 받을 수밖에 없죠. 무조건 받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고등학교 내내 역사는 내가 가르쳐줬잖아요. 내가. 그러니까 선생님이 은연중에 수업 중에 피력하는 이 역사적 인식이 여러분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평생 가지고 있는 역사적 성향은 비슷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역사 문제를 논하려고 할 때는 비슷하게 사고방식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조선에서는 정권을 잡은 사림들이 같은 스승 밑에서 공부하다가 과거 시험에 합격해서 관료로 진출한 애들이 끼리끼리 모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옛날에 얘네들은 전부 다 같은 스승 밑에서 공부했던 친구 사이죠. 친구 사이. 그래서 이런 정치를 뭐라 부르냐면 붕당 정치라고 하는 이유가 붕당이 뜻이 뭐냐면 붕자가 친구 붕자, 당자가 무리당자예요. 친구 무리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같은 스승 밑에서 동문수학하던 애들이 같은 정치적 학문적 성향을 가지고 하나의 무리를 지는 정치를 붕당 정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붕당 정치는 처음에는 동인과 서인으로 쪼개졌죠. 그러다가 서인이 남인과 북인으로 쪼개지고 뭐 이런 식으로 정치가 흘러가게 돼요. 그 내용을 뭐 몇 가지 단어로 한번 필기를 해볼게요. 자, 조선은 세종 시절에 전성기를 거치고 그리고 연산군 시절 때 훈구와 사림의 대결이었던 사화정치를 거치고 결국에 사화는 또 헷갈리니까 써볼게요. 누구와 누구의 싸움? 훈구와 사림의 싸움이라고 했죠. 결국엔 누가 정권을 잡아? 이 사림이 정권을 잡고 사림들이 같이 동문수학하던 그 시절을 떠올리면서 무슨 정치? 붕당 정치라는 모습을 추구한다고 했죠. 이 붕당 정치는 초기에 동인과 서인당으로 쪼개져요. 서인당. 동인과 서인당으로. 결국에 이 동인당은 남인과 북인으로 또 쪼개지고 이 동인의 우두머리가 서인의 우두머리가 율곡이 이 동인은 남인 북인으로 쪼개지는데 뭐 북인의 우두머리는 조식 그다음에 남인의 우두머리는 이황 이런 식으로 이 붕당 정치가 추구되는 시점이에요. 자, 조선은 여기까지만 하면 돼요. 여기까지만 하면 되고 그리고 이제 일본사로 가보죠. 일본사. 자, 선을 더 그어보면 일본사. 자, 일본사도 잠깐 끊어서 하겠습니다. 자, 일본사 이제 해보겠습니다. 자, 일본은 이 무로마치 막부라고 새로운 막부가 생겼다고 했죠. 이 무로마치 막부가 요 시기에 이르르면 또 이 막부 정권이 막 흔들리기 시작해요. 그 흔들리기 시작하게 되는 결정적인 사건이 뭐냐면 일본사에서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사건이에요. 자, 가만무역 밑에다가 쓰시면 돼요. 바로 무슨 난이 생기냐면 온인의 난이라고 생겨요. 온인의 난. 온인의 난이라고 이 사건이 발생하는데, 자, 이게 뭔 사건이냐면 일본은 천황, 덴노라고 부르는 천황은 실권이 없었다고 했죠. 실권은 전부 다 누가 가지고 있었다? 무사계급들의 정점, 피라미드 정점에 있는
쇼군이라고 하는 사람이 막부를 세워가지고 실권 정치를 펼치고 있었다고 했죠. 그래서 이 쇼군의 자리는 우리나라의 국왕과 중국의 황제 자리처럼 계속 승계가 되는 거예요. 사실상 세습이 되는 거예요. 이때 7대 쇼군이었던 7대 쇼군이라는 거 알 필요 없어요. 또 사람 이름도 선생님이 여러분들 외울 필요 없어요. 선생님은 설명을 위한 거니까. 7대 쇼군이 아시카가 요시마사라는 사람이 있어요. 7대 쇼군이 아시카가 요시마사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쇼군이 되긴 됐는데 이 쇼군이 되는 과정에서 상당히 좀 비운의 과정을 많이 거친다고 해요. 이 아버지가 이 정쟁으로 인해서 죽임을 당하고 또 자기가 믿고 따랐던 형도 죽임을 당하고 형은 병이 들어 죽고 그래서 쇼군의 자리에 여차저차 올긴 했는데 이 사람은 원체 정치에 큰 관심이 없었나 봐요. 그래서 이 쇼군의 자리를 놓고 그냥 일반 사람으로 돌아가고 싶었는데 이 쇼군 자리는 그야말로 국왕 자리죠. 우리로 치면 이 자기가 하기 싫다고 그냥 안 해버리면 일본 국내 정치가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쇼군 자리를 누구에게 넘겨줄까 이렇게 고민하고 있던 찰나에 아니 그러면 아들에게 넘겨주면 될 거 아니야, 그치? 근데 아들이 없었어요. 아들이 없어가지고 이 자신의 쇼군 자리를 못 넘겨주고 있어서 이때 자신의 동생에게 쇼군 자리를 넘겨주겠다. 나는 권력이 없는 정말 무권력욕이다. 권력욕이 없는 사람이다. 그래서 너에게 이 쇼군 자리를 넘겨줄 테니까 이 쇼군 자리를 가져가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이때 동생은 또 동생도 원래는 처음부터 정치에 관심이 없어가지고 승려로 활동하고 있었던 사람인데 형이 자기에게 쇼군 자리를 주겠다고 하니까 좀 마음이 좀 흔들리는 거예요. 근데 흔들리는 와중에 또 동생이 우려했던 게 아니 형이 나에게 쇼군 자리를 준다고 하는데 만약에 형이 아들이 태어나가지고 지금 현재는 아들이 없는데 아들이 태어나면 나의 쇼군 자리가 약간 좀 이상이 생기는 거 아니냐. 왜냐하면 우리나라처럼 아들에게 이 왕위를 넘겨주는 것처럼 이 쇼군 자리도 아들에게 쇼군 자리를 넘겨주는 게 일반적인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동생 입장에도 형으로부터 쇼군 자리를 받는 와중에 아들이 생겨버리면 원래는 아들이 쇼군 자리를 이어받아야 되는데 내가 이어받은 거니까 정통성에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냐. 이렇게 걱정이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요시마사가 이렇게 걱정하는 동생에게 확신을 줘요. 그건 걱정 마라. 그건 걱정 말아라 이거야. 내가 너에게 쇼군 자리를 넘겨줘도 그 이후에 아들이 태어나도 아들에게 절대 쇼군 자리를 넘겨주지 않겠다. 이건 내가 단언하겠다. 라고 동생에게 약간 확신을 줘요. 그래가지고 동생도 오케이. 그러면 나도 이 쇼군 자리를 가져가겠다. 해가지고 사실상 이제 쇼군 자리를 동생에게 주겠다는 게 거의 사실상 확정이 났죠. 그런데 이 와중에 진짜 동생이 우려했던 형의 아들이 태어나요. 근데 요시마사는 아들에게 쇼군 자리를 안 주겠다고 얘기했죠. 하지만 누구는 생각이 달랐냐면 요시마사의 부인은 생각이 달랐어요. 요시마사의 부인이자 이 아들의 어머니는 생각이 달라가지고 자신의 아들을 쇼군 자리에 앉히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요시마사는 동생에게 쇼군 자리를 주겠다고 이미 약속을 해놓은 상태에서 그리고 이 아들이 태어난 거예요. 또 아들을 쇼군으로 만들고 싶어 했던 이 어머니의 마음. 이 두 욕심이 이 충돌을 빚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 두 세력만 충돌을 했냐? 그런 게 아니에요. 이 두 세력에다가 다이묘들이 붙기 시작한 거예요. 다이묘들이. 자, 다이묘 지난 시간에 뭐라 그랬죠? 다이묘는 우리 한국사로 친다면 통일신라 말기에 있었던 호족들과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서양사로 따지고 난다면 지방의 영주를 가지고 있는 이 장원을 소유하고 있는 지방의 장원을 소유하고 있는 영주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지방의 대토지와 사람들을 거느리고 있는 약간 무사 계급의 우두머리격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사실상 이 일본 막부 정치는 중앙 집권이라고 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지방에 대한 통제를 이 지방 영주들에게 다 맡겨버렸거든요. 이 영주들을 다이묘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 다이묘들도 지방에서는 왕노릇을 하고 있는데 이 다이묘 중에 중앙 정치로 진출하고 싶은 이런 욕망을 가지고 있는 다이묘들이 있겠죠. 그 다이묘들이 이 요시마사의 아들과 요시마사의 동생의 쇼군 경쟁에 참여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전국에 있는 다이묘들이 다 모여요. 그래서 이 두 세력이 일대 싸움을 벌이는 사건이 바로 이 온인의 난이에요. 근데 이 온인의 난은 결판이 났느냐? 결판도 안 났어요. 그 큰 싸움이 일어났느냐? 큰 싸움도 안 일어나요. 그냥 10년 동안 그냥 자존심 싸움만 하는 거예요. 근데 10년 동안 자존심 싸우면서 결국에 나중에 어떻게 했냐? 서로 누가 승자가 생겨가지고 이 난이 끝나는 게 아니고 서로 그냥 화해를 해요. 그 어이가 없는 거죠, 그죠? 근데 이 온인의 난이 왜 중요한 거냐면 이 과정성에서 누구의 힘은 입증을 받았고 누구의 힘은 무력하다는 것이 이 표현됐냐면 바로 이 쇼군의 자리가 상당히 무기력한 것을 이때 이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방 다이묘들이 뭐야 중앙 정치에 출연하고 싶어서 중앙에 왔는데 저 중앙 정치의 우두머리인 쇼군이라는 놈은 줏대 없고 힘도 없는 놈이네. 이런 것이 다이묘 눈에 10년 동안 눈에 비친 거죠. 그러면 그전까진 지방에 있는 다이묘들이 중앙에 있는 쇼군이 무서워가지고 꼼짝 못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쇼군의 말을 들으려고 할까 안 할까요? 안 하겠죠, 그죠? 이 결국 온인의 난은 큰 싸움도 일어나지 않고 승자도 패자도 생긴 이 난은 아니지만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게 뭐냐면 바로 쇼군의 지위가 바닥에 떨어지고 그리고 지방 다이묘들이 힘이 엄청나게 기가 산 뭐 그런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필기를 해보면 쇼군의 지위는 바닥에 떨어지고 지방 다이묘들이 힘이 엄청나게 세지게 되는 그런 결과가 바로 이 온인의 난이라는 거예요. 결국에 지방 다이묘들이 점차 중앙정부의 말을 듣지 않겠죠. 중앙정부의 말을 듣지 않고 거의 사실상 그동안도 왕으로 군림하고 있었지만 이제는 왕으로 군림하고 있는 것을 넘어서서 내가 중앙정치의 최고 실권자가 돼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품게 돼요. 그리고 자기 주변에 있는 다이묘 중에 힘이 약한 다이묘가 있다. 그러면 금방 지배해버리고 자신의 영지를 늘리고자 하는 그런 이제 욕심이 이제 분출되기 시작하는 그런 시대가 도래하게 돼요. 그래서 지방 다이묘끼리 자신의 영지를 늘리기 위해서 엄청나게 치고받고 싸우는 그 다이묘 간의 이 전쟁 시대가 도래하게 됩니다. 그 전쟁 시대를 뭐라 부르냐면 센코쿠 시대라고 해요. 센코쿠 시대라고 해요. 이 센코쿠가 우리말로 뭐라 부르냐면 전국이라고 해요. 전국. 이 시대를 센코쿠 시대라고 합니다. 센코쿠 시대. 그래서 지방 다이묘끼리 엄청나게 치고받고 싸우는 거예요. 그 기간이 무려 1477년부터 1592년, 100년 이상 동안 지속이 되기 이릅니다. 100년 이상 동안. 그러니까 일본이 중국의 춘추전국 시대와 같은 그런 혼란기를 겪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때 이제 이 센코쿠 시대, 이 다이묘 간의 이 다툼과 전쟁이 더욱더 격화되는 또 그리고 전쟁의 양상의 모습이 완전 바뀌게 되는 일이 벌어져요. 무슨 일이 벌어지면 1543년 일본의 어마어마한 이 무기가 전래가 돼요. 뭐가 전래가 되냐면 조총이 전래가 돼요. 조총. 이때 일본에 누가 왔냐면 포르투갈 상인. 신항로 개척이 이제 언제 이루어졌냐면 이 서양의 신항로 개척은 콜럼버스 기준으로 얘기하면 좋겠죠. 콜럼버스가 아메리카 대륙을 언제 발견했냐면 1492년 1492. 1492라고 요 연도는 좀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또 선생님은 또 절대 까먹지 않는 게 선생님 대학생 시절 때 유명한 가방 브랜드가 1492였어요. 1492. 정말 쓸데없는 얘기죠. 그래서 절대 잊어버리지 않는데 또 이 92자로 끝나는 거는 되게 내용들이 많아요. 1392년에 우리나라도 건국이 되었죠. 그리고 무로마치 막부가 남북조를 통일한 시기가 1392년. 1492년은 아메리카 대륙을 콜럼버스가 발견한 해. 1592년은 임진왜란이 발발한 해. 이렇게 92로 끝난 해가 많아요. 정말 쓸데없는 TMI죠. 그죠? 어쨌든 1543년이 이 1492년 콜럼버스가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하고 이 유럽이 신항로 개척을 통해 가지고 아시아까지 이미 바닷길이 열린 상태예요.
그런 상태에서 포르투갈 상인에 의해서 이 조총이 일본에 전래가 돼요. 이 조총이 왜 조총이냐면 이 조자가 새 조자예요. 날아가는 새도 맞춰서 떨어뜨릴 수 있다라고 해서 조총이라고 하는데, 이 조총은 우리가 알고 있는 연발식 총, 빵빵빵 이 총이 아니에요. 이 총이 아니고 화약을 넣고 심지를 붙인 다음에 펑 뭐 이렇게 쏘는 총이에요. 그래서 한 번 장전하는데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려요. 그래서 처음에는 우리나라에도 나중에 전래가 되는데, 이게 실용도가 별로 떨어진다고 해서 우리나라는 조총을 이 군대에게는 그리 사용하지 않고 있었어요. 근데 이 조총을 기가 막히게 전법에 이용하는 방법을 접목시킨 사람이 있어요. 일본 사람이라면, 일본 국민이라면 누구나 다 아는 세 인물이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인물이 오다 노부나가라는 사람이에요. 오다 노부나가라는 사람이 1575년 나가시노 전투라고 있어요. 오다 노부나가라고 있어요. 오다 노부나가라는 사람이 나가시노 전투라고 해가지고 처음으로 조총 부대를 전쟁에 아주 제대로 활용을 한 전투예요. 그래서 어떻게 전투에 활용을 했냐면 간단해요. 조총은 이 장전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했죠. 그래서 가로로 줄을 몇 줄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줄이 총 쏘면 그 다음 줄이 와가지고 총을 쏘는데, 첫 번째 총을 쏜 그 조총 부대는 뒤로 빠져가지고 그동안 장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연발식으로 계속 총을 쏠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조총 부대를 제대로 활용한 전투가 나가시노 전투인데, 이때 상대의 다이묘는 다이묘 중에 세력이 가장 큰 다이묘였는데, 아직까지도 옛날식으로 기마병 중심의 이 부대였어요. 그래서 이 오다 노부나가에게 완전 완패를 하게 되고, 이 오다 노부나가가 결국에는 이 무로마치 막부도 몰아내버려요. 몰아내버리고 지방 다이묘들을 거의 다 오다 노부나가 밑으로 이제 끌고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오다 노부나가에 의해서 이 전국, 혼란했던 일본의 전국 시대가, 센코쿠 시대가 통일되는가 싶었는데, 이때 오다 노부나가 혼조의 변이라고 해가지고 자기 부하에게 죽임을 당해요. 죽임을 당하고 그 바톤을 누가 이어받았냐면, 여러분, 이 아까 선생님이 일본 국민이라면 절대 잊지 못할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 세 인물이 있다고 했죠. 그 첫 번째 인물이 오다 노부나가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인물이 우리 역사에도 상당히 또 우리나라 사람들도 상당히 많이 알고 있는 도요토미 히데요시.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바로 이 오다 노부나가의 부하예요. 부하예요. 이 오다 노부나가가 죽고 난 이후에 도요토미 히데요시에 의해서 전국이 통일돼요. 전국이 통일돼요. 누구에 의해서? 도요토미 히데요시에 의해서 전국이 통일되게 됩니다. 전국이 통일되게 돼요. 제가 전국을 통일하고 난 이후에 이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상당히 유능한 인물이에요.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또 선생님이 생각하기에 오다 노부나가, 도요토미 히데요시, 그 다음에 이제 일본의 에도 막부를 연 사람이 도쿠가와 이에야스라는 사람인데, 선생님은 개인적으로 이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가장 뛰어나다고 생각해요. 뭐 일본 국민들은 도쿠가와 이에야스를 가장 훌륭하다고 평가하고 있지만, 도요토미 히데요시를 선생님은 가장 극찬하는 이유가 바로 저 홍무제와 같은 인물이에요. 홍무제도 선생님이 어떻게 이야기를 했죠? 어떻게 극찬을 했죠? 저 사람은 변변한 이 집안에서 태어난 사람이 아니라고 했죠? 우리와 같은 빈농 출신이에요. 도요토미 히데요시도 마찬가지예요.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자기가 어렵고 못 먹고 못 살았을 때 무슨 장수를 했냐면 바늘 장수를 했어요. 그래서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별명은 바늘 장수예요. 마치 우리 삼국지의 유비가노 장비가 어려웠던 시절에 돗자리 장수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별명이 돗자리 장수예요. 얘는 바늘 장수고. 이게 정말 자수성가의 표본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인데, 오다 노부나가의 부하로서 활동하면서 이때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전국을 통일하게 돼요. 그리고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뭘 하냐면 검지령을 내려요. 검지령을 내려요. 검지령이 뭐냐면 전국에 있는 토지를 재조사해요. 전국에 있는 토지를 조사해요. 검지령이라고 전국에 있는 토지를 조사하고 국가재정을 이제 안정화시키는 거죠. 그리고 도수령이라고 해가지고
도수령이라고 해서 무기를 몰수하는 거예요. 이 무기는 왜 몰수하냐면 모든 사람에게 무기를 몰수하는 게 아니고 이때 농민들이 가지고 있던 무기를 몰수하는 거예요. 그리고 왜 몰수하냐면 그 전까지 다이묘들은 자신의 영지를 지키거나 혹은 다른 영지를 빼앗기 위해서 농민들을 대동하고 어마어마한 전쟁에 엄청나게 동원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농민들을 군인으로 변화시키는 작업을 엄청나게 많이 한 시대가 센고쿠 시대예요. 도요토미 히데요시도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 이 사람도 당연히 생각을 하겠죠. 아, 농민이 또 이 무사가 돼가지고 또 농민을 무사로 만들어가지고 힘을 키운 다이묘가 내 정권을 위협할 수 있으니까 이것을 미연에 방지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농민들에게 토지 조사를 통해서 얻은 토지들을 전부 다 나눠주고 그리고 이 무기 몰수를 시켜가지고 농민들이 무사가 되는 것을 금지시켜 놓은 거예요. 그래서 무사 계급은 무사만 하는 거고 그리고 농민들은 평생 농민 계급으로만 살라 이거예요. 농민이 무사화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거예요. 이때부터 무사 계급이 고정화돼요. 사무라이 계급이. 무사 계급이란 게. 여기까지 더 나가면 이제 TMI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보다 오늘 수업한 내용보다 더욱더 중요한 내용이, 다음 시간에 일어날 우리나라로 친다면 임진왜란의 내용이에요. 그 내용은 다음 시간에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